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하게 될 책은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입니다. 저자인 바딤 젤란드는 구소련의 양자 물리학자였고 이후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기도 했다. 다중우주 이론을 기반으로 현실 변환 기법을 설명한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가 2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단숨에 러시아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본 시리즈의 번역 출간이 진행되고 있으나 유명세를 원하지 않는 탓에 저자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책에 소개된 개념들이 신비주의 교의들과도 통하는 바가 있어 현대의 신비가로 여겨지기도 한다. 오늘 소개해드릴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는 이전에 발간된 트랜서핑 시리즈 중 가장 최근의 것인데요. 이 책으로 트랜서핑을 처음 접하는 것이라면 생소한 개념들이 있을 것이고 이전에 소개된 책 리얼리티 트랜서핑과 트랜서핑의 비밀에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유추 가능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함께 해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양자 물리학자였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고대의 오컬트적인 인식과 철학이 곳곳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꿈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이중 거울 사용법인데요. 현실을 지배하는 강력한 테크닉 트랜서핑 이중 거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인간의 삶에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현상 중 하나가 바로 꿈이다. 인간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며 보낸다고 한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다. 심지어 학술 연구자들조차도 꿈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철학자들 역시 이 현상을 논할 때마다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트랜서핑은 정통 학문에서 벗어나는 교리로서 독특한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 정말로 마음이 꿈을 그려내는 것일까? 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가상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생생해서 꿈을 꾸는 사람은 매번 그 꿈을 생시로 받아들인다. 잘 알다시피 실제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들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장면을 일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것도 매우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만약 꿈이라는 것이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현실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면 상상으로 만들어내기엔 어려운 그 수많은 광경과 주제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두뇌는 꿈을 꾸는 동안 보이는 장면들을 처리하며 이 장면들을 생시로 받아들인다는 가설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이 가설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트랜서핑 모델에서는 꿈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무의식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며 모든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가능태 공간에 직접 접속할 뿐이라는 것이다. 가능태 공간이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건의 시나리오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체이다. 가능태의 수는 좌표계에서 찍을 수 있는 점들의 수만큼이나 무한하다. 그곳에는 과거에 일어난 일, 현재에 일어나는 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전부 저장되어 있다. 어떤 사물을 주의 깊게 본 다음 눈을 감고 그 사물을 상상해보라. 당신의 심상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눈을 떴을 때처럼 사물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신의 뇌가 그려낸 형상은 화질이 아주 낮은 사진과 같다. 이렇게 형상을 기억하는 것을 뇌가 뉴런군을 일정한 상태로 저장하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뉴런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모든 사진을 정확하게 기억해내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만일 우리의 기억과 꿈이 뉴런에 저장된 것들을 재생시키는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양의 세포가 있어야 한다는 건가?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트랜서핑은 뉴런이 컴퓨터의 비트와 같은 정보의 매개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두뇌는 정보 자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태 공간에 있는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 같은 것들을 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두뇌에서 제한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뇌가 아무리 완벽한 생체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재생하려고 하는 모든 기억을 저장하고 있을 수는 없다. 게다가 두뇌는 꿈과 같은 완전히 허구적인 가상의 현실을 종합하여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 무의식의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의 두뇌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정신 중에는 의식적인 모든 것을 마음과 연결짓고 잠재적인 모든 것을 영혼과 연결짓는다면 꿈은 영혼이 가능태 공간 속을 날아다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영혼은 모든 시나리오 무대 장치가 영화 필름의 프레임 형태로 상시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정보장에 직접 접속할 수가 있다. 마음은 꿈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사실은 꿈을 꾼다. 그리고 마음이 본 꿈은 결코 환상이 아니다. 과거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영화이다. 꿈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무한하기 때문에 당신이 꾼 꿈이 실제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그 어떤 장담도 할 수가 없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수많은 가능태 중 하나가 물질로 실현된 것이다. 물질 세계는 무한한 가능태 공간에서 마치 영화 필름의 프레임처럼 흘러가며 그 결과 시간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아마도 당신은 이 말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가능태 공간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애초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3차 원식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가능태 공간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동시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경계 너머에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의 커피잔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3차원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이 정보장에 접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사실이지만 말이다. 바로 이곳에서 인간은 직관적인 지식과 천리안을 가질 수 있다. 사실 마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다. 그저 낡은 장난감 벽돌로 새로운 모양의 집을 지을 수 있을 뿐이다. 마음은 영혼을 매개로 가능태 공간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모든 과학적 발견들과 걸작품을 얻는다. 그래도 꿈과 생시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꿈속에서는 가상의 현실이 놀라우리만큼 자연스러운 모델로 구현된다. 그리고 기묘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도 꿈에서는 그 모든 일을 평범한 일이라듯 받아들이게 된다. 꿈을 꿀 때 인간은 완전히 상황의 소나기 안에 놓여 있게 된다. 우리에게 꿈은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이 꿈을 꾼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때 마음은 영혼을 통제하지 못한다. 마음은 마치 관객처럼 영화를 관람할 뿐이다. 동시에 마음은 영화 속 사건을 직접 겪기도 한다. 마음이 겪은 일은 영혼에 전달되며 영혼은 곧바로 꿈을 꾸는 사람의 욕망에 해당하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에 연결된다. 이런 방식으로 시나리오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무대 장치와 등장인물들 역시 변화하는 시나리오에 맞춰 순식간 바뀐다. 상상이 실제로 꿈을 꾸는데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저 생각 발생기 역할을 할 뿐이다. 하지만 때때로 운이 따라준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을 때가 있다. 이때 꿈은 자각하지 못했던 꿈에서 자각몽으로 바뀐다. 자각몽을 꿀 때 인간은 가상의 연극에 참여하면서 이것이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이런 일을 겪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해서 나의 말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책이 자각몽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계속해서 자각몽을 꾸는 연습을 하는 자각몽 애호가들도 있다. 모든 것이 전부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인간의 눈앞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펼쳐진다. 자각몽에서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사건을 통제하며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예컨대 날아다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꿈이라 할지라도 공중으로 몸을 띄우기 위해서는 욕망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이 되는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설정이다. 그리고 효력을 가지는 것은 욕망에 대한 생각이 아닌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힘이다. 이 힘은 생각의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 뒤에 숨어 있다. 내가 하려는 말은 바로 이 힘과 관련되어 있다. 말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의도는 뭔가를 가지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욕망 자체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히려 욕망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은 더 줄어든다. 꿈속에서 당신이 날고 싶다는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날기 위해서는 오직 날아오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공중으로 떠오르게 하면 된다. 꿈속에서는 모든 시나리오를 욕망이 아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확실한 설정으로 선택한다. 비판하거나 바라지 않고 그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의도는 자각몽에서 시나리오를 통제하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이쯤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왜 현실이 되는 걸까? 두려움을 의도로 볼 수 있다는 말인가? 두려움, 우려, 적개심, 증오가 반영된 시나리오의 가능태는 꿈에서는 물론 현실에서도 우리를 영원히 따라다닌다.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지 않겠다는 의도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만드는
것들을 결국은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욕망의 방향은 아무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건가?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한층 더 비밀스럽고 강력한 힘인 외부 의도로 설명할 수가 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의도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내부 의도라고 한다. 자신의 의지로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어렵다. 반면에 외부 의도의 개념은 가능태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공과 물질을 통제하는 모든 행위는 일반적으로 마법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겨진다. 외부 의도의 이름이 외부 의도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며 따라서 마음의 권력 밖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의식이 있는 특정한 상황에서 인간은 외부 의도를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의지대로 이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 고대의 마법사들은 바로 이 힘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세웠고 다른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만들어냈다. 외부 의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불가사의한 현상이나 마법이라 여겨진다. 평범한 세계관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척해버린다. 항상 특유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UFO를 봤을 때 온몸이 굳을 정도로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현상은 우리가 익숙한 실제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그것을 부정하고 쉽게 만든다. 동시에 현실이 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현상을 보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외부 의도는 마호메트가 산으로 가지 않는다면 산이 마호메트에게 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상황과 같다. 외부 의도가 효력을 내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일상에서 외부 의도가 작용한 결과를 계속 마주한다. 특히 우리의 우려와 불길한 최악의 예감은 바로 외부 의도에 의해 현실이 된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사람의 의식은 지탱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꿈에서 깨어났을 때 돌아올 수 있는 현실이다. 반면에 현실은 생시에서 자각하지 못하는 꿈이다. 사람은 상황의 소나기 안에 있게 되며 삶은 그에게서 일어난다. 그는 이전의 삶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다음 의식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탱점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도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트랜서핑이 외부 의도가 우회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간접적인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인간의 산염 에너지는 특정한 상황에서 가능태 공간의 어떤 섹터를 물질화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현실은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와 이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지만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형이사학적인 형태가 그것이다. 따라서 세계는 한 면은 물질 우주에 다른 한 면은 형이상학적 가능태 공간에 존재하는 경계가 없는 이중 거울인 셈이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거울에 반사된 가능태의 형태로 실현된다. 인간의 평범한 마음은 거울에 비친 반영을 바꾸기 위해 헛되이 애쓰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심상을 바꿔야 한다. 이 심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심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이상한 거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트랜서핑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줄 것이다. 본질적으로 트랜서핑은 현실을 지배하는 강력한 테크닉이다. 트랜서핑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목표가 저절로 현실이 된다. 평범한 세계관으로 믿을 수 없는 소리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고정관념의 자물쇠를 부숴버리면 당신은 의도 앞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세계, 불가능한 꿈이 실현되는 세계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바딤 젤란드의 서문과 함께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 현실을 통제하는 강력한 테크닉 시작했는데요. 이 책은 트랜서핑을 현실에 적용한 독자들로부터 받은 질문과 저자의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례로 이루어진 만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 실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딤 젤란드가 잘 나타나지 않고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데요. 얼굴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의 대담이나 다른 매체로는 접할 수 없기 때문에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라는 이 사례담이 그와 마치 이야기하듯 그의 대담을 듣는 듯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사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머의 죽음이라는 챕터인데요. 프로그래머가 꿈을 이루지 못한 7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사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리얼리티 트랜서핑 같은 책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트랜서핑이 효과가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지만 아직은 마음을 완전히 잡아 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배운 것은 에너지를 헛되이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요. 저는 아직 나는 나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모를 수는 있지만 나의 세계는 알고 있다, 흘러간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완전히 들이지 못했습니다. 트랜서핑은 실제로 효과가 있지만 불행은 아직도 끊이질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이 나아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 일들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꽉 움켜진 소나기에서 힘을 풀어야겠지요. 저는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다시 책을 읽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욕망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요성이나 신성화된 이미지인지 그 경계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헷갈려요. 예를 들어 저는 영국에서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욕망 또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영국 이민을 도와주는 회사를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기를 당했죠. 그래도 저는 여전히 영국에 살고 싶고 이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제 욕망을 심상화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제 문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에게 내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를 프로그래머라 부르겠다. 그의 직업이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이다. 프로그래머도 익숙한 고향 땅에서 낯설고
불편한 나라로 떠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에서 프로그래머는 그저 양질의 심부름꾼에 불과했으며 가끔은 대신 벌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화이트 칼라 중에서도 엘리트로 여겼다. 어마어마한 월급, 값비싼 차와 수영장이 딸린 별장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프로그래머는 이성을 잃었고 가슴에는 열이 올랐다. 그것은 바로 금광열이었다. 나의 친구는 트랜서핑의 원리를 따르듯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지도상에서 목적지를 과연 어디로 정할 건가? 라고 말이다. 그의 영혼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뭐 당연히 오스트리아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스트리아가 가장 끌렸다. 알프스, 스키, 독특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어쨌든 오스트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락한 곳 중 하나이니 말이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나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심지어 그곳으로 당장 함께 떠나자고 했다. 어느 모로 보나 그의 영혼과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트랜서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기에 프로그래머는 그의 마음이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열쇠를 쥐도록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멍한 눈빛으로 나타나 계획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오스트리아 이민국의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만을 갖는 것에 익숙한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것이 프로그래머의 첫 번째 실수였다. 그는 낙담하여 빠르게 꿈을 접었다. 그러나 그의 진취적인 머리는 곧바로 원래의 꿈을 대체할 다른 목표를 찾았다. 바로 캐나다였다. 캐나다는 꽤 괜찮은 목표였다. 캐나다에는 전문가가 부족했고 비자를 받는 것도 훨씬 쉬웠다. 새 계획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목표처럼 보였다. 내 친구는 자신이 생각해둔 회사들의 장점을 자세한 것까지 메모해가며 나에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예전에 반짝이던 눈빛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는 전문가처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장단점을 계산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알고리즘을 미리 예상해 두었다.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의 목표는 연봉이 높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었다.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단순한 일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너무나 지겨웠다. 머리 쓰는 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꽤 유능한 프로그래머였고 내 친구는 소문난 일 중독자였다. 그래서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오직 열심히 일하는 방법, 그것도 밤낮 없이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은 그에게 당연한 사실이었다. 그는 정성을 다해 계획을 실행시켰다.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고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배웠으며 깔끔하게 이력서를 작성해 여기저기 지원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한 셈이다. 반년이 흘렀다. 그가 지원한 회사들에서 돌아온 것은 그저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이력서는 이미 완벽한 경지에 이르렀고 숙련도는 더할 나위 없었으며 영어 실력도 꽤 쓸만해졌다. 그가 지원한 회사들의 주소만 보면 이미 캐나다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그에게 부족한 점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어쩌면 실력을 더 키워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더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말겠다는 간절한 욕망과 두려움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남들보다 못한 것이 있기라도 한 것일까? 실제로 캐나다에 심각한 인력난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동시에 캐나다의 고용주들이 외국인 지원자에게 연락하기를 매우 주저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프로그래머의 마음이 또다시 틀린 논리를 내세운 셈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친구의 마음은 캐나다에만 목맬 필요가 없다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미국 시장을 뚫어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을 아주 높게 쳐준다고 했다. 그렇게 원래 목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었다. 프로그래머는 이미 이 일에서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철저히 수집했고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세세한 부분까지 전략과 전술이 서 있었다. 지식도 실전 경험도 그것을 어필할 능력도 최고 수준이었다. 그는 취업과 관련해서라면 진정한 프로였다. 나는 미국의 고용주들이 우리 주인공의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보고 입이 떡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 숙련된 전문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를 붙잡으려고 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프로그래머의 마음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유를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하게 해냈는데 왜 아무 결과가 없단 말인가? 인재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미국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는 수백만, 아니 수천만 명의 컴퓨터 전문가들에 대한 신화가 다 거짓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그는 이번에도 이유를 찾았다. 알고 보니 첨단 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여 현재 노동시장에는 우리 프로그래머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이다. 그의 전공에 대한 수요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타고난 열정을 지닌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최고가 되어야만 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말이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헛되이 무너지고 말았다. 아주 기분 나쁘고 멀게만 느껴지는 자유의 여신상처럼 미국의 구직난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다. 내 친구는 때때로 나를 찾아와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가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오스트리아에 대해 말할 때 뿜어져 나오던 내면의 빛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그는 더 이상 생기와 열정이 넘치는 전문가가 아니라 우승을 기다리며 매일 기계적으로 우편함을 확인하는 근심에 휩싸인 채 지쳐버린 선수였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필사적인 발버둥과 희망 사이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업무 제안이 들어왔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닌 세 곳에서나. 성공이란 얼마나 짓궂고 잔인한 장난이란 말인가. 프로그래머가 이미 희망을 버리고 자신의 계획에 작별 인사를 고하려던 참에 일어난 일이었다. 면접은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부푼 마음을 안고 즉시 모스크바로 향했다. 첫 번째 면접은 어느 근사한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카페 직원들은 프로그래머를 친절하게 맞이했고 면접은 놀랄 정도로 쉽고 성공적이었다. 상냥한 미국인 여성이 그에게 커피와 케이크를 대접했다.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커피값을 지불했을 때 부끄러움과 놀라움으로 그 자리를 급하게 뜨고 싶었지만 그는 커피값이 그렇게나 비쌀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에 적응할 시간이다. 머지않아 그 자신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두 번째 회사와의 면접은 첫 번째 면접과 완전히 정반대였다. 콧대 높은 스위스인이 도대체 이 초라한 촌뜨기가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주 오랫동안 면접이 진행되는 호텔로 프로그래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면접에서는 미국인 2명이 프로그래머를 심사했는데 아마도 그가 스트레스에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려 한 것 같았다. 그 다음 단계로 그는 제법 어려운 컴퓨터 실무 평가를 거쳤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면접관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고 이 면접도 성공적이라 생각했다. 승리감에 취한 나머지 프로그래머는 세 번째 회사인 핀란드 기업의 면접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핀란드라니 그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미국인데 말이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모든 사람들이 예의상하듯 면접을 볼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두 회사 모두 답변을 받았다. 합격이다. 됐다. 프로그래머는 그동안 받아온 고통에 대해 응당 받아야 할 보상을 받았다. 바로 이것이 노력과 끈기가 주는 선물이 아닌가.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이제 두 회사 중 한 곳을 고르는 일만 남았다. 면접관과 카페에서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눴던 첫 번째 회사는 애리조나에 있고 두 번째 회사는 캘리포니아에 있었다. 운명이 이렇게 역전되었다. 이제 그가 선택할 차례다. 어떻게 할까? 모르는 것이 없는 프로그래머의 마음은 이번에도 나서려고 했다. 선인장 투성이인 애리조나의 사막에서 그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바쁠 것은 안 봐도 뻔한 일이었다. 그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가는 길부터 힘든 여정이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우리의 일 중독자는 쉬운 길은 가지 않는다. 그는 두 번째 회사를 선택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역할을 맡아야 했다. 애리조나에 있는 친절한 회사가 제안한 일자리를 정중하게 거절하는 일이었다. 어쩔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의 인생이 출국을 준비하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아내와 딸과 셋이 살았던 값싼 아파트를 팔고 부모님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가난한 러시아의 프로그래머가 새 식구의 비자를 받기 위한 1,500달러를 구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제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캘리포니아에서 누릴 여유롭고 안락한 삶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프로그래머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그가 일할 회사에 메일을 보내 출국 준비가 전부 끝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2001년 봄의 일이었다. 미국이 프로그래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비행기 표만 사면 된다. 거의 다 이루어진 그의 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프로그래머는 조바심이 나서 계속 메일을 보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가슴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안간 힘을 다해 물밀듯이 밀려오는 바다 건너의 소식들을 외면하려고 했다. 그러다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를 읽게 되자 그의 눈앞에 아주 심각한 그림이 그려졌다. 하이테크 분야에서 전례 없는 위기가 터져 그 여파가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이다. 수십만 명의 전문가들이 줄줄이 일자리를 잃었다.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 관련 업체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알고 보니 프로그래머를 고용했던 회사 역시 파산한 기업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미국의 고용주들은 외국인들은 물론 자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그의 비자 역시 구체적인 한 회사에 일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의 아파트는 마찬가지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끝이다. 완전한 실패였다. 운명이 참 얄궂게도 애리조나의 회사는 위기를 겨우 버티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충격은 더 커졌다. 프로그래머는 다시 미국으로 가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회사에는 당연히 그에게 답을 보내지 않았다. 나의 친구는 실패로 완전히 절망에 빠졌지만 당신이 예상했을 법한 결말과는 달리 자신의 손으로 삶을 끝내지는 않았다. 그는 해외뿐만 아니라 이곳 러시아에서도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해 노력했다. 그는 노력만 하면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운명이 그를 가엾게 여기기라도 한 듯 머지않아 그는 가족들과 살고 있던 도시 인근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합작회사로부터 꽤 괜찮은 제의를 받았다. 그 회사는 프로그래머에게 높은 연봉을 제안했지만 그는 그런 인지도 낮은 기업에서 경력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의 야망은 그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도 점령할 수 있었던 그인데 말이다. 거절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에 만족할 그가 아니었다. 실제로 프로그래머는 이미 어느 회사에서나 탐낼 법한 훌륭한 인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그는 치열한 면접 단계를 모두 통과하여 모스코바에 지부를 둔 미국 회사에 취직했다. 모스코바의 물가를 감안해도 연봉은 적당했고 집과 다른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도 남을 정도였다. 자, 이제 됐군.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회사도 안정적이고 위기도 지나갔고 수입도 늘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프로그래머는 모스코바로 떠나 화려하고 성공적인 커리어가 보장된 일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 미국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아주 컸다. 어쩌면 그 편이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첫 시도에는 실패했어도 운명이 그를 최악의 가능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준 것이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하지만 기뻐하기엔 아직 일렀다. 9월 11일이 된 것이다. 뉴욕에서 테러가 일어나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붕괴되고 수천 명의 목숨을 잃은 바로 그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프로그래머의 본사는 그 고층 건물 중 한 곳에 있었고 그 사건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운명이 이번에도 그를 조롱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마치 어떤 악한 힘이 작정하고
프로그래머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발버둥 치면 칠수록 결과는 더 나빠졌다. 이제 정말 끝이다. 이제 그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렇게 나의 친구는 희망의 작별을 고했다. 그는 컴퓨터를 팔았고 이제는 지겨워진 그 일을 더 이상 거들떠 보지 않겠노라고 결심했다. 이제 그곳엔 오직 삶에 지치고 역경에 무너져 버린 한 사람만 남아있었을 뿐이다. 이후 그는 공장에 취직해서 그다지 소득이 높지 않은 단순한 수작업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실력이 그 누구보다 출중했던 만큼 추락은 더욱 가파르게 느껴졌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프로그래머의 그 마음은 그렇게 가혹하게 자기 자신을 버렸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에서 프로그래머가 한 행동을 비난할 수 있을까? 평범한 세계관으로 봤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 누군가는 운이 좋아 성공한다. 그는 운이 안 따라줬을 뿐이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따져보기로 하자. 첫 번째 실수는 이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그의 첫 번째 목표였던 오스트리아가 그가 올바르게 선택한 목표였다. 영혼과 마음이 일치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목표에 대해 생각했을 때 행복에 젖어 말 그대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영혼과 마음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영혼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마음도 만족감에 손뼉을 칠 것이다. 다만 이것은 아직 목표 자체를 설정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의하기 바란다. 하지만 여기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나 수단에 대한 질문이 떠오른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된다면 마음은 구름 위로 떠오르기를 주저하며 더 현실적인 목표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헛된 기도를 포기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사실 마음은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도 그렇다고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무지함의 구덩이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존재에 불과하다. 평범한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세워진 소위 말하는 냉철한 판단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찾는 데 방해가 된다. 성공을 향한 길은 늘 지극히 개인적이다.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삶을 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 세대의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진리가 있다. 성공의 공식은 변덕스럽지 않다는 점이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성공은 항상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처하기 힘든 실수의 아버지인 마음은 참 어리석게도 그 마음은 널리 퍼져 있지만 사실은 큰 가치가 없는 고정관념들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지어 뒤바뀌어 버린다. 이 문단을 집중해서 여러 번 읽어보기를 바란다. 목표 설정 단계에서 마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목표가 원칙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정해 두는 것이다. 이것으로 똘똘이의 역할은 끝이다. 똑똑한 마음은 젠장 그런데 어떻게 하고 외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마음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마음은 역할을 완수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 마음은 역할을 완수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 그거면 된 거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수단은 저절로 찾아온다. 그것도 마음은 절대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법으로. 마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계속 생각한다면 외부 의도는, 이 미지의 힘은 때가 되면 필요한 문,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마음이 해야 할 일은 생각의 흐름을 필요한 방향으로 돌려놓아 외부 의도의 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실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불안해하면 할수록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속도는 느려진다는 점이다. 아예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영원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 트랜서핑은 바로 그 사실을 알려준다. 목표를 이루는 가능태 공간에서 당신의 상황은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 육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당신은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북쪽을 향해 쉬지 않고 노를 저어야 한다. 사고의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육지를 향해 다가가 해변에 다다른 모습을 상상하면 나침반의 바늘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목적지를 향해 노를 젓는 것뿐이다. 그뿐이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 하지만 그때 조급해진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고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아직 육지는 멀었어? 방향이 완전히 틀렸는데 라며 뱃사공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결국 나침반은 바늘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당신의 배는 계속해서 노선을 바꾼다. 마음은 가능태 공간에서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한다. 마음은 상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것에 익숙하다. 마음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만 안심한다. 그러나 마음에게는 배를 흔들지 말고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키나 똑바로 잡고 있으라고 말해주면 된다. 사고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이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욕망이 생기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욕망은 가장 자연스러운 닫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다. 무사도를 예를 들자면 이 가치관의 기본은 이미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데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잃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진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닻에 묶인 밧줄은 쉽게 끊어질 것이다. 만약 도저히 끊어내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닻을 들어 올리기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해보자. 욕망은 행동하려는 의도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갈망은 그렇지가 않다. 갈망은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진심으로 원하지만 그것을 이룰 힘은 없고 동시에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왜 두려워하는가?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룰 수단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이다. 갈망은 주변을 둘러싼 에너지장을 심하게 왜곡시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균형을 끌어들이는 잉여 포텐셜을 만든다. 이 힘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 목표에 대해 생각할 때 이미 이루어졌다고 마음이 생각하도록 거듭 상기시켜야 한다. 물론 때때로 암울한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내버려둬라. 굳이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작은 동료가 당신을 주된 경로에서 밀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갈망을 의식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 당신도 기억하다시피 프로그래머에게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던 것은 그가 절망에 빠져버린 나머지 주먹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었던 욕망을 놓아줬던 바로 그때였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 원하는 것이 있는가? 그럼 무엇이 걱정인가? 곧 그것을 얻게 될 텐데 말이다. 세 번째 실수는 한 목표에서 다른 목표로 갈팡질팡한 것이다. 프로그래머는 가능태가 무르익어 물질로 결실을 맺는 순간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상황의 주인으로서 침착함을 유지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동안에는 잠시 멈춰서서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 꾸준함을 확인하기 위해 일종의 시험인 셈이다. 시간이 멈춰버린 이런 상태를 피할 방법은 없다. 그 결과 거울에는 흐릿한 실루엣만 보이게 된다. 네 번째 실수는 부정적인 슬라이드를 만든 것이다. 자기 자신이 가치 없고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담은 슬라이드로 어떤 심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물론 그가 그런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의 머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만 몰두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오직 내부 의도만 사용했다. 거울은 그가 기대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만을 비췄을 뿐이다. 물론 평범한 방법도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지만 그 방법은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가능성도 대단히 희박하다. 목표가 이미 달성된 슬라이드를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더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가슴 벅찬 준비는 이미 진행 중이어야 한다. 그리고 성공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도 된 듯 거울 앞에서 뽐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잃지 않은 반영이 거울에 그려질 것이다. 가능태 공간은 역설적으로 레스토랑과 같다. 그곳에서는 점원이 음식을 쟁반에 담아 테이블로 가져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주문한 음식이 이미 나온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말 그대로 모든 음식이 이미 테이블 위에 다 차려진 것처럼 상상하고 또 상상하는 것이다. 이 특별한 레스토랑의 비밀은 점원이 커튼 뒤에 숨어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가 당신이 식사를 즐기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음식을 내온다는 것이다. 기억하길 바란다. 이것이 모든 속임수라는 것을. 다섯 번째 실수는 가능태 흐름에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이 실수는 한 번에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물론 당신은 프로그래머가 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애리조나에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쉽게 열리는 바로 그 선택지의 문을 골라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마음이 만들어내는 다른 모든 거짓말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의 마음은 그것이 가진 특유의 태도로 가능태 흐름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고 결국 몸을 겨우 우겨 넣어야 할 것이 분명한 타인의 문을 선택했다. 바로 옆에 오직 그만을 위한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정성스레 깔려있는 레드 카펫이 분명히 보였는데도 말이다. 타인의 문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코앞에서 쾅 하고 소리를 내며 닫힌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타인의 문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결론은 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그 후에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라며 어깨를 으쓱이는 것 말곤 별다른 도리가 없다. 물론 정말로 아무도 모르긴 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가능태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전부이다. 여섯 번째 실수는
마음이 시나리오를 통제했다는 것이다. 이 실수의 결과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실수들만큼이나 치명적이다. 보통 마음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자만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사건이 예상된 시나리오와 다르게 흘러가면 전부 실패한 것이며 큰일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의 태도는 인생 트랙을 부정적인 갈림길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는 원래 일어나려고 했던 일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 사건에 대한 태도를 표현할 때마다 당신은 두 가지 가능태에 향한 갈림길에 서 있게 된다. 그리고 무수한 갈래로 이루어진 미로를 통과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미로 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마음의 논리 때문에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한다. 사실 미로를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열쇠는 아주 간단하다. 바로 조율의 원칙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길은 목표를 향하고 있으며 모든 일은 정확하게 일어나야 할 방향대로 일어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인생 트랙은 항상 유리한 갈래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조율은 목표를 향한 가장 짧고 이상적인 길을 놓아줄 것이다. 대부분의 어리석은 실수들은 예상한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마음의 본성이다. 둬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특성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저 마음이 조율의 원칙과 가능태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따르고 있는지 자각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면 된다. 7번째 실수는 마음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질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실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이 하나의 실수로 일어난 것이었다. 영혼이 없는 마음은 마음이 없는 영혼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과 마음은 반드시 함께 해야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영혼과 마음은 반드시 함께 해야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다.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도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정도로 완전히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히려 프로그래머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은 바로 그의 뛰어난 마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올바른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에 영혼의 소리가 없다면 당신의 결정은 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소위 말하는 상식이라는 반석을 기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뭐하러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말인가. 트랜서핑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실히 말해두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전하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냥 인생에서 그저 그런 결과들을 얻는 것에 만족하고 아무런 기적도 기대하지 않으며 살길 바란다. 평범한 세계관의 틀에서 행동하는 사람의 사과는 상식에 따라 항상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 모든 것이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듯 훤히 보일 것이다. 참고로 말해두자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나의 친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오랜 시간 벌할 수 없었다. 그의 영혼은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애썼고 결국에는 출구를 찾아냈다. 문득 그가 한때 그림을 썩 잘 그렸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이다. 그는 성공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은 채 과거의 취미를 차분히 되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은가?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고가에 팔리기 시작했다. 다시 태어난 화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자신의 그림을 사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의 눈에는 그림의 특별한 점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작품들에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족한 것, 황금 같은 값어치를 가지지만 동시에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이 일치 속에서 인간이 활동하는 어떤 분야에서든 걸작으로 여겨지는 모든 창조물이 탄생한다. 이제 화가는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영혼 덕분에 자신의 길을 찾았다. 이후에 그는 나에게 사실은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좋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노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외국어로 돼야 하는 것도 늘 싫었다고 했다. 이제 화가는 해외로 떠나지 않는 것이 엄청난 행운이었다고 확신한다. 그랬다면 그는 이런 성공을 절대로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술이 화가의 영혼이 원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이 그 사실은 어쩌면 또 다른 착각일지도 모른다. 그의 목표 중 하나가 오스트리아나 애리조나 어딘가에 버려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가능태 공간에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며 누구나 수많은 목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그 중에서 고르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의 애착이 오직 영적인 영역에서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그의 이야기는 트랜서핑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예시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길이 있다. 자신이 과학이나 예술에 어떤 재능이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법은 그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 그저 새벽 별의 속삭임, 즉 자신의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 영혼을 다그치거나 재촉해서는 안 된다. 영혼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의 관심뿐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트랜서핑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기본적인 도식을 상기시켜줄 일만 남았다.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자신의 목표를 세운 다음 목표의 슬라이드를 머릿속에 꾸준히 떠올리고 조율의 원칙에 따라 노를 저어가며 과정을 심상화하여 가능태 흐름을 따라 움직이면 된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간단하여 길을 잃을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리얼리티 트랜서핑과 트랜서핑의 비밀에 자세히 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오늘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 현실을 통제하는 강력한 테크닉, 트랜서핑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공의 법칙, 즉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물리학적인 관점, 저자가 양자 물리학자였다 보니 조금 더 구체적인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크릿이 소개된 이후로 정말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것은 아마 마음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생각이나 이성의 힘이 많이 개입이 될 때 우리의 원초적인 믿음이 결여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순수한 믿음, 우주와 자연의 흐름에 상응하는 그 흐름을 잘 잡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한 번 더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